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추천 도서, 네, 어떤 책인가요? 오늘의 추천 도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게 20주년 특별판이라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이 책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너나이님, 네,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집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집은 부채라고 가르친다.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집에 돈이 묶이면 다른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중산층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집에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새양지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봉급이 주 수입원이기에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난다. 예, 조목조목 틀린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자산을 정의하잖아요. 자산을 정의할 때 그 자산의 종류나 대상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내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바나님 저 완전 진짜 금융 문맹 시절에 처음 너바나님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너바나님 기억하실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너바나님이 자산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를 얘기했어요. 아, 진짜 그랬다, 그때는. 제 차가 얼마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 정도 타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건 너바나님은 거기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처음 뵀던 자리였는데 되게 제가 민망했어요. 무안했어요. 아, 농담이고요. 그거는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아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나님 그건 자산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기요사키가 정확하게 정의해줘요. 뭐냐면 자산은 플러스 현금 흐름이 생겨야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아닌 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있는 건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은 자산, 자동차는 자산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따라서 자산과 자산이 아닌 걸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본질적인 요소를 보는 거죠. 성격을 보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야 나한테 자산인 거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그냥 부채일 뿐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샀을 때 내가 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담보대출 원리금이 현금 유출이 생기니까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계속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저자가 기요사키가 말하는 새양지 레이스인 거예요.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자산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제 그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산은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것만이 자산이고 그걸 위해서는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실제적으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저와 저가 좀 달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에 대한 거를 이제 자산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게 좀 가치가 오르면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시세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자산의 증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런 게 끝이 아니라 그만큼 소비 수준이 올라가요 주변에서 보면.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또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직장을 더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실거주가 있긴 하지만 좀
가격이 좀 저렴한데 좀 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수준은 크게 나아진 부분은,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대신 오히려 그 부분을 뭐 대출금을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현금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금액들은 또 모아서 소비라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르게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물론 이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직장에 대해서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보다도 좀 크게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엄청 이전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닌 부분이 좀 있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자산이라고 내 집,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은 그래도 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엄청 많이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집은 부채잖아요. 네. 집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2년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재테크를 할 때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너무 좋았어요. 중국은 날라갔고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거든요, 정말로. 아, 펀드 유행할 때. 근데 그 2년 동안 집값이 너무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정을 겪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되게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죠. 왜냐하면 집은 부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뛰어 올랐고 집을 가진 친구와 저는 너무 차이가 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제가 읽었을 때의 그런 이 책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권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1권 나중에 보면은 부자들이 한 말도 중요한데 행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주택으로 자산을 불렸어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불려갖고 이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무주택인 사람은 흔히 말해 후진기여예요. 후진기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치도 안 되는 거야. 그나마 1주택인 사람은 그냥 D1단, 그냥 1단 기여. 그냥 인플레이션처럼 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분당에 집이 하나 있어요. 강남의 집값이 올랐죠. 네. 그 분당 집값도 이제 나중에 오르죠. 네. 그 용인 가격이 안 오르나? 거기도 올라요. 수원도 오르거든요. 지금 평택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집을 깔고 앉으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집을 깔고 앉게 되면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요. 그 막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꼬여요. 맞아. 그 대출과 이제 주담대 이자를 내면서. 근데 이 책에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세양지의 레이스고 일반적인 사람의 얘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처참한 거는 무주택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다 상환하고 나면 내가 노년 남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도 없고. 근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거주를 줄이고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거주를 깔고 앉으면서 그거에 돈이 다 묶여 있고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실거주 마련하고 남는 돈이 뭐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실거주에 돈이 거의 안 묶여 있고 만약에 내가 뭐 2억 정도 돈을 만약에 불린다 하면은 각자 10% 정도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은 30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되는데 2억이면 2천만 원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연에 모으는 돈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산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거주 깔고 하는 자산은 그냥 인플레이션 해치하는 수단인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동안 너바라니 맨날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내 집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상태는 무주택보다 좀 더 나은 상태지.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경제적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얘기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20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 똘똘한 채가 대세라는 둥 그가 이해하는데 일면은 맞는 얘기인데 솔직히 본인이 그럼 예를 들어 똘똘한 채 잠실에 갖고 집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뭐 분당이나 뭐 위례나 그런 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대치동이나 반포나 압구정 가려고 하지. 예, 결국은 어차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물론 그거에 지렛대는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깔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엑셀을 받는 단계는 아니다. 그냥 D로서 1단계로 자동차에 따지면은 가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질을.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내가 그냥 내 집 마련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이 얘기는 뭐 의미 그냥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내가 바라는 돈은 뭐 경제적 자유 단계까지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네. 돼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딱 정리하면 1주택자도 수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내 집값 올라가길 원하니까. 다만 그거는 그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 차이인 거죠. 근데 1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집인데 아까 너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던 게 기요사키가 실제로 한 행동은 집을 산 거잖아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거주집을 집이 아니라고 한 거지 투자용 집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 1주택은 그럼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집이 통장인 거예요. 내가 대출 갚으면서 거기다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그럼 그게 예를 들어 30년, 20년 만기다. 그럼 30년 뒤에 그 집값의 상승은 이율로 환산하면 그냥 은행 이자 같은 30년 만기 통장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1주택으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거의 담보대출을 갚는데 모든 전력을 다한다. 그거는 재테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집이라고 해서 모두 자산이고 모두 자산이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개념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요사키가 자기 실거주 외에 주택을 산 거는 그 주택이 올라가면 내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건 주식도 가능한 거고, 이제 주택도 가능한 거고, 뭐 예를 들어 저작권도 가능한 거고, 내 플러스 알파의 수익. 근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올랐다 하더라도 얘를 매도해서 제가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낮은 곳으로 하급지로 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B급지 살다가 C급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은 현실상 되게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들. 근데 실거주는 비용인 거죠. 물론 내가 거기서 더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뭐 용인에서 뭐 분당에서 뭐 강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매달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주거비 내야 되는 일단은 좀 부채 개념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 네.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이야기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페이지에 있는 걸 좀 같이 읽어볼게요. 글쎄, 매달 저축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다만 문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훨씬 커다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나는 돈을 저축하지 않았다. 대신 투자를 했다. 어느 날 경제는 형편없었고 나는 이런 헐값으로 나온 상품들을 그냥 놓칠 수가 없었다. 한때 10만 달러를 하던 집들이 7만 5천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파산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법원을 뒤졌다.
그런 곳에서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 이하에 구입할 수 있었다. 나는 기뻤다. 2만 달러에 산 집을 6만 달러로 팔았기 때문이다. 몇 년 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모두가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모두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가진 것을 팔고 이제 페루와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를 여행하고 있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기회가 왔다 간다는 것이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경제는 활발해졌다, 침체된다.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제가 이걸 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최근에 진짜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올라가는 걸 계속 보잖아요. 사실 저도 수도권은 상승밖에 못 봤어요. 무너져 있는 분위기 안 좋은 건 지방에서나 본 거지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정말로 이분들도 막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뭐 기회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같이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본 시장 최근 1, 2년은 미쳤으니까 진짜. 그래서 이 문구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2007년부터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7년이 너바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진짜 지난 미친 장 2006년, 7년 지난 상승장에 거의 화려한 불꽃을 태우던 그 시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7이었는데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사들이 다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제가 살던 집이 마포에 있고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 을지로에 있었는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 댁에서 지내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요.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야구장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그때 그 막 화려하게 타오르면서 올라가던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나도 1, 2년을 보면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무리하거나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2015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천금 같은 기회가 돌아온 거죠. 그로부터 7년 뒤에, 7년, 8년 뒤에.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다는 거를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지금 없냐? 그러면 있어요, 분명히.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수가 공을 던져줘야 돼요. 타자인데. 근데 계속 좋은 공을 던져줘요. 한복판에다 계속 던져줘.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골라서 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좋은 공은 간간히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준비를 하는 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뭐 저축에 대해서도 좀 저축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런 멘트도 또 초반에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또 주변에 그걸로 성공한 사례도 보지 못해서 당연히 재테크나 이런 부분은 저축이나 뭐 펀드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저축으로 모으면 그거를 뭐 재투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이벤트성으로.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그걸 다시 재투자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저축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하기 위한 용도였으면 지금은
오히려 그 투자금을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쓰면 그렇게 좀 용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축으로 모았던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좀 투자로 전환을 시키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성과가 더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코님은 네. 저축이랑 투자랑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특히나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했었고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면은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축으로 내 종잣돈을 좀 키워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종잣돈을 키울 때 저축만 할 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 외적인 투자적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놔야 이 돈이 모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악수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준비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내 돈이 모아졌을 때는 그때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이거 틀려줘야 되는데 투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가 나오는데 그 얘기 상을 하고 딱 질문했는데 안 걸려드네. 아, 제가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랑 투자랑 여기 내용도 그렇잖아. 네. 투자를 하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저는 일명 그러니까 이 사실 근데 기요사키가 한 말에는 이런 건 있을 거야. 뭐냐면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투자인데 내가 그 투자를 잘 모르고 하는 투자는 저축보다 못해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인데 내가 잘 모르고 하는 투자, 얘의 투자, 이 투자의 적정 기대 수익률, 원금 버전, 이게 내가 가능한지를 알고 투자하는 거면 저축보다 낫고요. 내가 모르고 투자하는 거면 이제 저축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제 막 떨어지니까 막 댓글 이런데 막 되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SNS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서 되게 많이 상심하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얘기는 투자는 잘 되는 시기가 있고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월부에서 이제 뭐 저희가 뭐 구해줘 월부나 아니면은 너너투나 이런 데서 내 집 마련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 물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상승 그냥 떨어질 거야. 집값 너무 비싸잖아. 지금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보다 격차가 더 요새 말하는 벼락거지가 더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주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후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하락장을 기대하고 계속 내 자산이 없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은 맞는데 1주택을 그냥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그나마 내가 이제 하락은 좀 잘 견딜 수 있는 거. 예, 또 상승장일 때도 조금은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원래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투자하고 상승장에서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수도권 부동시장 솔직히 싸지 않아요. 비트코인, 주식 사실 뭐 비트코인과 주식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싼 편은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실해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혹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시장에 잘 방어하고 또 상승장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하락장도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 없이 지금 전부 다 막 호주에 있는 곳, 뭐 지금 테마에 따라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하락장에서 저는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랑 같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거의 다 70, 80%는 다 이제 피눈물 흘리고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락장에 버티면 되지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요사키 얘기는 거의 다 맞아요.
예, 거의 전 100%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돈 모아서 종잣돈 뭉쳐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저라면은